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번 사태가 국제적 기획범죄라는 음모론까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옌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의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e end of the pandemic is in sight.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았다고 The end of the pandemic is in sight. Hydroxychloroquine. Right now, yeah. A couple of weeks ago. Produce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even sooner. This is voluntary. I don't think I'm going to be doing it.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했는데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슈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10달째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 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보도가 필요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이선우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시죠? 과학 소통가?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사실 보통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때 뭐 이런 도구를 쓰는데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래시계인가요? 모래시계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손의 염력을 이용해서 올려볼게요, 이쪽으로. 자, 보세요. 올라옵니다. 자, 이게 마술일까요? 사실 과학입니다. 자기 아닙니다. 보일샤르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 부피, 압력에 대한 뭐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손에 있는 체온이 이 아래쪽 방에 이제 체온이 전달돼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팽창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래쪽 방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팽창을 못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압력이 올라가고 이 압력 때문에 물이 밀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그 어려운 뭐 수학 수식이나 아니면 뭐 과학 용어 이런 거를 도구나 좀 쉬운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역할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식집에서 뜨거운 오뎅 국물 이렇게 놓으면 그게 이렇게 밀려가는 것도 같은 보일의 법칙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과학 전공했거든요. 김땡 천국 그런 것에 막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일샤르르 법칙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성을 또 유혹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악성 루머 또는 이제 잘못된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의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의대에서 면역학 박사과정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뭐 매번 보면은 방송에 나오시고 네. 그거 언제 연구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이런 대외 활동하는 시간은 뭐 길어봤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은 연구실에서 열심히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욱 씨도 부러우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열심히 유혹할 수 있을지. 혹시 뭐 부럽다기보다는 네. 과연? 네, 해보고는 싶던데요. 네. 자, 하나, 이게 둘, 또 셋.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잘 안 올라가거든요. 왜 또 안 돼? 요거는 사람을 가리는군요. 석사 이상만 가능한가 보다. 네, 안 되네. 가방끈이 짧으셔서 교수님들은 가능하시겠네요. 자, 어쨌든 아주 처음 시작부터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쉽고 재미난 비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6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HO는 또 다른 10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일자리, 경제난처럼 경기 침체와 관련된 보도들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가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기간 대중들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인자 혹은 백신처럼 보다 전문적인 정보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이게 이제 제가 연구자로 왔으니까 네. 그 언론학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니즈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건이든 어떤 상황이 지속되면 그 실체에 가까이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고 본인이 이제 리터러시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 희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조금 외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다음에 어디 걸러서 오고 그다음에 뭔가 정황 막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뭔가 이제 실체와 관련된 진짜로 언제 뭐 나은지 뭐 백신은 어떤지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좀 알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욕구가 발현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 미국, 일본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는지 언론 기사들을 조금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단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사들이 좀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심층적인 어떤 정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느껴서 예.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히 이제 외신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려는 기사들이 특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언론 신뢰도와 연동작용을 일으킨다고 봐요.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다 보니 외신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신뢰도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뢰도가 있는 기사일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더 검증작용 같은 부분들을 더 게을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건 언론 소비자들에게도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외신이라면 어쨌든 왠지 우리나라 기사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문제는 이 신뢰도라는 게 기대감과 서로 연동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외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한국 언론들에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사실 저의 관심과 같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사실은 다 과학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학 정보를 찾는 것이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쉽게 재밌게 풀어주기를 바라는 갈증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코로나19가 지금 뭐 몇 달 안에 사라질 것으로 지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함께 코로나19와 거의 생활을 지속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언론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또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로 가열해도 안 죽는다. 지독하다, 독하다를 넘어서 터미네이터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기사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동아일보 그리고 그날 정오에는 조선일보에서 터미네이터 코로나라는 표현을 썼고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오후에 잇따라 기사를 받아서 썼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하고서 궁금했던 게 바이러스를 찌르면 터진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선호 씨가 그 뉴스에 답을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내용의 특성상 관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소비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YTN의 뉴스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63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의 좋아요가 한 8,700건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비판하는 이선호 씨의 댓글의 좋아요가 그 영상 좋아요보다 훨씬 높은 12,00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가 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인지질, 엠볼롭 바이러스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셨으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바늘로 찌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90도로 가열을 해도 이게 안 죽는다? 살아있다. 이거 이제 대중의 언어로 쉽게 팩트 체크해 주세요. 네, 또 제가 아까 방금 비유를 든 것처럼 좀 쉽고 재밌게 비유를 들자면 일단 이 기사에서 뭐 바이러스가 살아있더라, 죽었더라 이런 표현도 일단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과학자들은 생명체로 간주를 안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는 비리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활성화돼 있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 감염됐을 때 활성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기사에서는 또 이제 자극적인 문구를 위해서 죽었더라 또는 살아있더라 이런 문구를 썼고 특히 이제 기사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문장이 이슈가 됐죠. 첫 번째가 최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늘로 100번을 찔렀는데도 안 터지더라. 그대로 유지됐더라. 두 번째는 90도로 가열했는데도 살아있더라. 네. 그래서 이 두 문장에 대해서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찌른다라는 거는 이 연구 논문 내용에 아예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서는 잘못된 이제 좀 과장을 했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서 원자 현미경을 써요. 근데 원자 현미경의 원리가 굉장히 뾰족한 탐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침이 이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만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면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형태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탐침 자체가 워낙 뾰족하다 보니까 이 그룹에서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좀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찌른다는 표현 말고 눌러봤다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끝에서 끝까지 눌러봤는데 100번은 눌러봐도 형태가 거의 유지가 되더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코로나19가 되게 탄성이 좋은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보호하는 세포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포막은 아무리 찌르고 눌러도 서로 뭉치려는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인데 마치 코로나19만 바늘로 찔렀는데 안 터지고 형태를 유지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보도를 했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난자 핵 치환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자에 있는 핵을 새로운 걸로 이렇게 넣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줄기세포 때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똑같이 바늘로 여러 번 찔러서 핵을 넣는데 이걸 10번이든 100번이든 찔러도 난자는 안 터져요.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 난자도 터미네이터 난자인가요? 슈퍼 난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코로나19만 그런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였고 네. 두 번째로 90도로 가열했을 때로 살아있더라. 아, 여기서 저는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코로나한테. 일단 뭐 살아있더라는 표현도 잘못됐죠. 비활성화 됐더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네. 이 코로나19 자체가 특성을 보면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할이 뭐냐면 세포에 감염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데 90도로 가열을 했더니 정확하게 논문에서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감염력에 중요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다 변성되거나 떨어져 나갔다. 근데 언론에서는 뒷문장은 다 삭제하고 앞문장만 인용해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끄떡없고 살아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언론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니까 조금 이제 그 저거를 조금 위험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조금 그 뭐랄까 그 과장해서 말하면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가 어떻게 퍼질까? 아, 저게 메커니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부터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싫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누구 찌르는 거잖아요. 찔러. 그럼 뭔가 없어지고 죽고 우리가 포유류가 그렇게 되는 거지 뭔가 바이러스에다가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찌른다라는 개념 1%라도 개연성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뭔가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했던 게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끓이는 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저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아 그럼 찔러도 안 죽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포유류도 아닌데 바이러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 기사 보고 가만히 그냥 이건 과학 기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고구마를 30분 쪘다. 근데 고구마가 그대로 있네? 그럼 고구마가 살아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양산되고 또 언론이 뭔가 포장해서 과장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뭔가 가짜뉴스가 확산이 되는구나. 그럼 누군가는 또 믿겠죠. 이게 딴 게 아니게 예전에 그 교회에서 나왔던 소금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요만큼 개연성이 있었어요. 살균할 때. 그러니까 그게 전파가 되고 뭔가 과장이 되면 그렇게 해서 막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아까 삶아도 설명하신 고구마. 것 중에 예. 얘네는 생명체가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아까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생명체가 이런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이런 세포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숙주의 세포죠. 감염되어 나올 때 그 막을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가진 엠벨롭 바이러스랑 그냥 캡시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운데. 엠벨롭은 전문적으로 가네요. 제가 어려운 걸 건드렸군요. 근데 이제 우리 이선호 씨 얘기는 생명체마저도 형태를 유지하는데
바이러스가 형태 유지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벨롭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결국 이런 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든 생명체든 찔러도 형태는 유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논문에서는 바늘로 찌른 적은 없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보도를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바늘로 찔렀다는 표현을 썼던 건 이게 연합뉴스가 처음이 아니고요. 홍콩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합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고스란히 받아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같은 내용의 온라인 보도를 찾아봤는데 무려 8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과학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선호 씨처럼 이걸 바로잡기에 나서는 그런 사실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문성실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CDC죠. 여기 소속된 학자인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별 과학자들이 팩트체크에 나서는데 우리 언론들 대체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읽어보니까요. 문성실 박사의 글이라던가 김우재 칼럼을 읽어봤더니 터미네이터 코로나보다는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사실에 부합하고 그리고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란 걸 알긴 알지만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건 알겠다. 그러나 왠지 터미네이터 코로나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훨씬 재밌겠구나. 네. 이거는 언론 소비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클릭수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 제목이 멀리 퍼져나가길, 유행어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는 바람에서 사실 팩트와 다른 어떤 내용들을 혹은 왜곡해서 상관없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재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주의를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다고 해서 재밌는 게 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언론 보도는 조금은 재미없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그리고 팩트에 부합하는 의견들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언론들이 저는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근데 그 추측이 아주 억측이 아닌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YTN의 그 163만 건을 기록한 영상 이거 아직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도 볼 수 지금도 있고. 클릭을 네. 그러면 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내려야죠. 한겨레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언론사들은 이렇게 논쟁이 됨으로써 만약 오늘 방송 나가서 못 봤던 분들이 또 한 번 클릭을 하면 그로 인해서 또 클릭을 유도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해서 제가 이 이제 기사를 보고 제가 어디 칼럼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뭐라고 제가 썼냐면 터미네이터보다 아인슈타인의 주먹은 더 약하다. 뭐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네. 과학 얘기를 하려면 사실 아인슈타인이 더 맞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썼다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력이고 클리킹과 관련돼서 그걸 유혹을 하려면 터미네이터를 써야지 아인슈타인보다 주먹이 세니까 그게 훨씬 더 발화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사실 과학 기사는 과학 기사로 읽혀야 되는데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과학 기사가 기본적으로 뭔가 포함해야 될 그런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좀 더 네. 바빠져서 자주자주 얘기를 좀 저도 해주시면 사실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현상을 보면서 사실 바로 제가 정정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도 제작하고 그랬는데도 정정 보도를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고 또 사실 또 안타까웠던 게 MBC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저처럼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런 짚어주신 내용들이 다 틀린 거예요. SBS 아닌가요? SBS? 예, 비디오 먹어요. 네, SBS. 그 영상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팔딱팔딱 뛴다고 네.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생선처럼. SBS. 그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네, 거기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또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찔러보거나 열을 가할 때는 절대로 이게 픽세이션이라고 해서 고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표면의 그런 동력학적인 그런 형태를 보기 위해서 고정을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찔러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 고정액을 썼기 때문에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셨으면은 정확하게 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되게 좀 틀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고 뭐 그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그 탐침에서는 원자연미경을 썼는데 전자연미경을 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것을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오보가 있었다. 네. 이 사태 관련해서 언론과 연합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합은
그 속보에 특화된 통신사의 특성상 모든 사안을 속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심지어 과학마저도 속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많은 언론이 그러한 연합 기사를 무분별하게 받아 쓰는 관행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제가 결국 결합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어떤 외신이나 외국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를 그대로 잘못 보도하고 언론이 그것을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또 기사화하는 그런 사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2016년에 같은 사태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유엔 인권 보고서가 삼성 백혈병 문제에 관해서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칭찬한다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연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오히려 삼성과 정부의 문제를 질타하는 보고서였거든요. 연합이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 그때 한 30개, 40개 정도의 언론, 수십 개 언론이 나왔는데 한 기자도 언론을 확인하지 않고 그 연합의 기사를 그대로 복제해서 퍼뜨린 적이 있죠. 지금도 그 기사들은 그대로 있고 연합은 물론이고 어떤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런 사태를 보고 대부분의 이제 과학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절대로 그 뉴스 내에서 논문 출처라던가 어떤 연구진이 했는지 심지어 만약에 해외 기사를 이렇게 참고했으면은 URL이라도 이렇게 좀 적으면은 독자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독자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이 기사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쩌면 제일 답답한 게 그 우리나라 과학기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 기자분들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정보 소비자들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 과학기사에도 사실 등급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등급이요? 과학기자들은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까 이선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도 뭐 해외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층위도 많고 뭐 SCI냐 SSCI냐부터 시작해서 과학 기자들은 그걸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개방형 플랫폼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이 말이 좀 아이러니컬합니다만은 논문이지만 논문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 대부분 다 그 연구자들은 아실 텐데 논문을 쓰는 것보다 이 검토를 받고 리뷰를 받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술지든지 리뷰 보드라는 게 있어서 집단 책임을 갖게 돼 있어요, 동료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안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관련해서 그대로 그냥 쓰고 그 정보원 계속해서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면 그냥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실수를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별로 의심을 하면서 이젠 소비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학 관련 보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 속도도 더 빠르고 더 좀 위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더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들어가면 더 신뢰도를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예, 제가 그 오늘 뭐 과학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뭐 저도 연구자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퍼센티지가 27%대 뭐 12%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치를 보면 27%가 훨씬 더 월등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볼 땐 저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 기자라면. 그러면 그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7이나 10이나 사실은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줘야지 아까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는 중립적이죠. 근데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게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영역도 다 전문화가 돼야 되지만 저는 과학이나 헬스 관련 부분은 각 언론사마다 시스템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많은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부분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언론 역시 주요 관심사인데요. 7월 6일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 6배라는 보도부터 일본을 초토화시킨 도쿄 변종 바이러스 전염력 10배, 또 유럽형 변종이 말레이시아까지 확산됐다는 등 잊을만 하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종 관련된 보도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 변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변종은 말 그대로 종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약에 변종했다. 그러면 인간이 식물이 되거나 물고기가 될 만큼 그만큼 굉장히 많은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변종이라면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되게 잘못된 단어고요. 워딩이고요. 사실은 변이에요, 변이. 이 변종과 변이 차이가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자기를 만들어주는 이제 설계도라는 RNA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개 정도의 염기라는 글자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만 개가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글자가 바뀌어요. 그런 걸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개에서 30개 정도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바뀐 부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의 표면에 붙어 있는 감염력의 중요한 이 손 역할, 얘네들이 바뀌어서 더 강력하게 부착하면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손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현력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거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던 6배, 10배 이거는 사실은 이 3만 개 중에서 약 2만 한 4천 개 부위에 위치하는 이 염기 글자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른 부위가 아니고 이 부착하는데 손가락 쪽에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게 하필이면 더 강력하게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그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10배, 6배도 잘못됐고 이 연구 논문으로 이게 정리가 된 게 정확하게는 1.2배 정도 감염력이 증가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력이 증가됐긴 하지만 뭐 10배나 6배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뭐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또 변종이 아니고 변이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좀 소비자들이 가십성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가십성 기사가 되어서 관심 가는 클릭 대상 항목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상품인 거죠. 근데 왜 이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냐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방역의 문제, 과학의 문제, 거기다가 생명권의 문제까지 매우 위중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무엇보다 과학 기사들은 지적인 축적이 가능해 보이는 이를테면 독자들이 읽어봄으로써 효능감이 느껴지는 기사 양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이거 필요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효능감. 두 번째는 언론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적을 중심으로 한 갈등 보도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이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 적을 굉장히 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분노를 자극하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놈이래, 되게 센 놈이래,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센 건 확실하대라는 점으로 해서 결국은 감정적 반응에 분노로 가기 좋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로서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항목으로서 이 어려운 과학 기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능감도 있고 분노도 일으키는 정서적 반응까지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나오면 이걸 한번 발에 들이다 보면 더 큰 정보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그럴듯합니다. 옌리멍이라는 홍콩대 박사가 이런 관련된 사실을 밝히려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 조작했고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뭐 정황이 보인다. 그런 연구 논문을 밝히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7월에 폭스뉴스에 이 옌리멍 박사가 출연한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9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전날에 영국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화상으로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던 것이더라고요. 자, 7월이 아니라 그래서 9월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 과학이 정치를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분이 얘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과학적인 어떤 사실 혹은 뭐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로 그 뭔가 순수성이라든가 그 논문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뭔가 정치색이 입혀졌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데이터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디에 게재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거의 순수성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치를 만나면 팩트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게 뭔가 그 음모론이 난무를 하면 혼란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아마 포스트닥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논문에 의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일부러 뭐가 숨겨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목적이 대중의 공포의 수준을 적절하게 해야지만 그 대중이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사례를 보면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를 뭔가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돈 충분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뭔가 그런데 그거를 믿으면서 뭔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도 특히나 지금 보건위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시기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아이템이 스포츠나 무슨 연예계 소식보다 훨씬 더 클릭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언론은 그거를 세일즈 아이템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최욱 씨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이 다 목숨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문해력 수준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조금 필터링 어떤 작업이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사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지면의 기사화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영국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인터뷰한 내용이라도 있다면 거의 익명 취재원하고 전 다를 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폭스뉴스 사실 오보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은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모론이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한국의 권위 있는 심지어 기자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조선일보에 실려 있고요. 중앙일보에 실려 있다는 게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뭐 케이블 채널이라던가 이런 음모론, 세계에 이런 일이 뭐 세계 빅뉴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십거리로 소모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일테면 퀄리티 페이퍼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신뢰도와 함께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믿을 만한 정보인고 믿을 만한 소식인가 보다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이거는 그런 점에서 뉴스가 되고 보도가 됐다는 자체가 아니라 한국에는 왜 퀄리티 페이퍼와 옐로우 페이퍼의 구분이 없는가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게 이런 음모론의 재생산으로서의 도구로 활용되는 소위 말하는 정론지들입니다. 네. 퀄리티 페이퍼, 네, 말씀하세요. 네. 강기정 교수님이 지금 비평을 해주셨는데 조선과 중앙이 조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요 언론 중에 이틀 동안에 보도 안 한 곳이 4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했다는 겁니다. 어딘가요, 4곳이? 그거는 저는 칭찬하는 건 잘 못하는데요. 네. 네, 그만큼... KBS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KBS요? 네. KBS 안 했어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네.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요약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데 너무 요약을 또 심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 좀 세세한 비판 같아가지고 조금 뭐 민망하긴 합니다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N 박사는 올해 1월 중순까지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조사에 참여했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MBC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요약하면서 올해 1월 중순까지 우한에서 비밀 조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내용이 달리 요약이 돼버렸습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달라지게 받아들일 수 저는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최욱 씨가 민망하다고는 얘기를 중요합니까? 했는데 보면은 그 지금 우리가 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하는 기능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응원했던 것이 디테일에 있는 악마를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 설득하는데 뭐 페이소스, 뭐 아토스, 뭐 에토스, 그다음에 로고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토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특히 책임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있어서 이게 진짜로 잘 된 건지 아니면 학술 논문 중에 어디 실린 건지 아니면 그냥 리뷰 페이퍼로 실린 건지 아마 이 쇼 보고 있는 분들 다 연구자라면 다 아실 텐데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해서 논문을 써서 어디 그 개방형 플랫폼에 올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어디 뭐 논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그걸 또 가공하는 일도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런데 모든 정보원이 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보원이 굉장히 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레거시 미디어들은 퀄리티 페이퍼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선돈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기사들 보면서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기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외인이 사면 다 따라 사잖아요. 이런 잘못된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번에 제가 방금 언급한 코로나19 바늘로 찔러도 된다, 뭐 끝도 없다, 열을 가해도 뭐 살아난다, 이런 것도 홍콩에 있는 한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고, 그거를 또 이제 YTN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그냥 공중파든 다 퍼져버린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대중분들이 뭐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좀 명확한 답변을 원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긁어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을 쓰지 말고 한 번은 더 이런 팩트 체크를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기에 앞서서 복사 붙여넣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유, 과한 비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같은 외신을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다른 일이 있었어요. 9월 24일자 조선일보랑 경향신문인데, 먼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5,085개 유전자 서열을 연구해 변종을 확인했다라고 적었는데요. 경향 같은 경우에는 5,058개, 숫자가 달라요. 네. 같은 외신을 번역한 건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동료 간 심사를 거쳐 완성된 논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향은 정반대입니다. 아직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살펴봤더니 1대1입니다. 하나는 경향이 맞고 하나는 조선이 맞았습니까? 네, 숫자는 조선일보가 맞았고요. 논문 관련해서는 경향이 맞았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뭐 합쇼체라고 하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중간에는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보도를 중간에 성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좀 친해졌겠죠. 다시 마지막에 멀어진 건가요? 밀당. 네, 어쨌든 9월 15일에 옌 박사가 결정적 증거라던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을 보면요, 주요 매체들에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뉴스위크나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팩트체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팩트체크 기사가 나온 뒤에야 그제서야 보도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외신들과 우리나라의 이렇게 보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건 어디서 기인하는 걸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의학 정보 관련 혹은 과학 전문 보도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언론은 의혹 상태일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달려드는 듯합니다. 의혹이 사실 혹은 사실 아님으로 밝혀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뒤처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언론은 거의 볼 수 없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가치를 굉장히 의혹이 있는 것들은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하고 매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질적 평가라던가 권위에 대한 기준 없이 외신을 참고 문헌처럼 이용해서 이건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여서 재미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 유동성이 없으면 재미없는 기사처럼 활용하는 것. 그래서 외신이든 우리나라 기사든 간에 언제나 그런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는 저 멀리 가고 논란과 선정성만 남게 되는 게 이번에도 여지없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지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외신들이 그나마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도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실성인 반면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상품성에 비추어서 결국에는 사실이 뭐든 설령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일단 팔리는 제품은 팔고 보자라는 생각이 앞섰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옌 박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옌 박사의 주장이 퍼날라지는 기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독자들도 언론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과학 전문 기자가 아니면 틀릴 수 있지. 다만 최소한의 검증은 해라. 그 최소한의 검증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일 텐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의
그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가 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실지 않는 기사는 대중이 기대하는 그 최소한의 기대 수준도 못 미치는 거죠. 네. 뉴욕타임스를 좀 이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말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때로 대중은 어쩌면 팩트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세일즈 파워가 없어서 그걸 뭐 이렇게 안 나르고 진실에 대해서는 뭔가 외면하고 그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뭔가 그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안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도 또 심플하게 또 인정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이제 과학에 대한 뭔가 자세 뭐 이렇게 좀 읽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빵상 아주머니라고 계셨어요. 네. 정말 역대급 아주머니셨죠. 근데 네. 그분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본인이 외계인이랑 지금 소통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빵상 막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보건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활용이 되던데 그게 이제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게 약간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답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데이터에 나와서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를 창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들은 막 주장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 정정 보도를 내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들도 리터러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서로 상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나만큼 또 궁금한 부분이 바로 언제쯤 이 사태 끝나나, 과연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것인가 다들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되자마자 언론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이 또 이 치료제 부분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치료제를 쓰는가 하면서 뭐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뭐 리제네론 등등이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사리가 코로나 치료 성분이 있다. 혹은 집집마다 다 있으시죠. 이른바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그 요드, 포비돈 요드 용액인가요? 빨간 약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김치 속에 유효 성분을 찾아내겠다. 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가 보시기에 이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제가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게, 많은 기사에 백신과 치료제를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지것대로 보는 이제 뭐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은 그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신은 좀 예방용, 치료제는 이제 이미 감염된 이후에 치료용으로 쓰는 건데,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이런 기사들에 있는 치료제나 이런 유해 물질을 보면은 세포 수준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본 결과를 그대로 그냥 기사를 내보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암세포를 배양 접시에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맹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럼 암세포는 죽거든요. 뭐 증류수를 분다고 치면. 그러면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류수, 암세포 치료 효과로 뭐 탁월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검색어로 이제 증류수 관련주 이런 거 막 떠요. 그럼 그 관련주 또 주식 막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기사로 나오는 치료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은 임상 1상 이상도 안 통과된 것도 되게 많고, 결국에는 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임상을 통과했을 때 그거를 좀 신뢰성 있게 기사로 내보내야지 뭐 고사리라던가 뭐 김치라던가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 고문만 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또 포비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빨간 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포비돈에 있는 요오드 성분이 그런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세균 모두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기사에서는 이 빨간 약이 코로나19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최욱 씨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기사가 있어요. 9월 22일 파이낸셜 기사인데, 댕기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이거는 댕기열. 예. 그 댕기열에 어떻게 뭐 걸리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와,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옛날부터 사실은 특히나 이제 해외 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 기사를 굉장히 흥미 위주로 많이 내요. 키 작은 남성이 오래 산답니다.
그건 팩트 아닙니까? 정말요? 키 큰 여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저는 장수입니다. 하와이 리터대학 연구팀에서 나온 기사라 그러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건 또 사실이랍니다.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흰머리 많이 늘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상호 아나운서님이 방송 보면서 좀 욕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플 때 욕하면 통증이 줄어든답니다. 그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방귀 냄새 맡으면 질병이 예방된다. 엎드려 자면 야한 꿈 더 많이 꾼다. 이게 사실 다 기사화됐던 해외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다. 다만 이런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는 관련된 치료법, 관련된 뭐 백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용변 후 변기 뚜껑 안 닫고 물 내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것도 중국의 어느 연구팀이 발표를 했대요. 확진자 대변에 함유된 바이러스가 변기물 내리는 행위로 주변에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 내용 자세히 봐도 그 대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게 실제로 감염 위험까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럼 기사 내용 전체를 보면 별 의미 없는 내용인 거죠. 네, 지금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팩트체크 몇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댕기열부터 좀 여쭤볼게요. 댕기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는 이건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9월 22일에 댕기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듀크 대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말이 안 되죠. 일단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하고 싶으면 댕기열에 감염돼야 된다. 뭐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은 결국 감염됐을 때 이런 바이러스들끼리 서로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변기 뚜껑을 닫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은 그게 어떻게 봐야 결국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그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뭐 협소한 환경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뭐 이제 뭐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서 논문 형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혈액형 관련해서 여기 A형 계신가요? A형인 분들이 더 잘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팩트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사화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A형 있으세요? 네. 최욱 씨 A형이세요. 이거 사실이 아니어야 할 텐데. 네, 팩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는 세포의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A형 단백질, 표면에 있는 A형 단백질과 연관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잘못된 그런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O형이 제일 안전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저는 뭐 혈액형도 O형이고 체형도 O형인데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2015년 메르스 때 이미 한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감염병 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오면서 사실 니즈가 있으니까 그냥 공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 보면 뭐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만한 게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은 제가 뭐 선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질병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단계 건너뛰면 면역력이면 뭐가 좋아? 그럼 뭐가 좋으면 먹으면 그거는 뭔가 코로나19 예방에도 좋아. 이렇게 뭔가 논리의 왜곡이 되고 논리의 점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꼭 매년 스타 건강 기능식품이 나올까? 뭔가 이것은 어떤 언론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소비자가 이 관련해서 과학기사 지금 요 기사를 포함해서 조금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감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영향과 효과는 굉장히 달라요. 학술적으로는. 영향은 영어로 인플루엔서고 효과는 이펙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논문에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뭐 계시지만 영향은 그냥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으면 그냥 인플루엔셜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그게 진짜로 여기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별을 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런 용어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굉장히 혼용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나온 거 그대로 받아쓰고 그다음에 오역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게 그냥 뭐 얘기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거기에 또 권위도 입혀집니다. 해외 무슨 대학.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20년 이후 정도의 언론학 논문에서 다뤄야 될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선호 박사께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4세기 패스트 감염에 대한 얘기랑 뭐가 다른가 싶은 거예요. 패스트를 막기 위해서 쇠부리 모양의 그런 그 끝에 향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 맡으면 패스트가 예방이 된다. 혹은 감염에서 차단이 된다는 얘기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설 수준의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달아서 제목을 달아서 마치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처럼 유통이 되고 있으나 20년 혹은 짧게는 10년만 지나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을지가 다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의학 혹은 과학 영역에서 점검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언론학으로 짚고 넘어가 될 그런 사안들이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어디서 시작되는가, 언제 끝날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볼 때 읽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세요? 제일 앞장면하고 제일 끝장면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태든 간에 시작과 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이 이 부분을 굉장히 그럴듯한 과학 기사로 꾸며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호기심을 과학이라는 외피를 덮어서 활용하고 재생산하고 써먹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 막막함 자체를 활용함으로써 상업하고 있는 언론의 어떤 죄송합니다만 작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언론의 작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참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과 관련해서도 뭔가 백신 전쟁처럼 각국의 경쟁을 보도하는 이런 행태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보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당장은 뭐 포털 사이트에 거기에 검색어 순위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요. 주식 시장에 아주 널뛰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말라리아 치료제였는데 자, 2월에 그리고 3월에 나왔던 보도를 좀 볼까요? 2월에 아시아경제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 박멸 신풍제약 주가 급상승, 3월 서울경제 코로나19의 말라리아 치료제 효과 소식에 신풍제약 강세,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5월 14일에도 한경TV에서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임상 이상 승인의 급등. 네, 9월 17일 헤럴드 경제 연 저점 6개월 만에 2,229% 신풍제약 수익률 킹, 이 클로로킨과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했는데 최욱 씨, 네, 클로로킨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던 거 맞죠?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지, 야 이거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좀 드네요. 사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미 임상에 승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거든요. 근데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임상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이제 기저질환이 가진 환자들이 부작용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결국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임상도 통과 안 된 이런 치료제들을 먼저 이렇게 써가지고 특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대중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치료제 쪽이 백신 쪽보다는 더 활발하게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백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변이가 잘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백신을 만들어도 나중에는 얘가 변이가 돼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임상에 등록돼 있는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29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1000여 개가 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비슷한 RNA 계열 바이러스에 쓰였던 치료제들 그런 것들은 이미 임상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코로나19에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상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치료제 쪽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이 통과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클로로킨 같은 경우라던가 앞에서 말했던 뭐 고사리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이렇게 기사화시키면은 대중들은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또 그 펜벤다졸 같은 사건도 네. 저는 구충제 성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구충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과학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좀 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복용하셨던 그 박철민 씨였나? 김철민 씨. 네. 그분께서도 후회를 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철저한 검증 후에 이런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기사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험도 한번 있었잖아요. 인보사 사태라고도 부르는. 사실상 완전히 뭐 잘못된 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전 의원이자 언론인이었던 분이 보도를 함으로써 결국은 언론이 이런 새로운 어떤 약의 가능성, 백신이든 치료제이든 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권력 감시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나 혹은 정보 체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이해 당사자처럼 홍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인보사가 여러 가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다를 바 없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언론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장 제약사 이름을 띄우기 위해서 혹은 그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로서 이에 당사자로 좀 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결국 생명권, 그러니까 인보사도 얼마나 그 피해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권의 문제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저는 제 역할, 감시 기능을 해야 되고 정보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 당사자처럼 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10월 보도에서 조선비즈가 렘데시비르 원료 생산 파미셀 급등, 트럼프 투약 효과 이런 식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그냥 확성 기준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기사를 언론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생각이 보면 의도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모를 수도 있거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 그 감염내과 선생님들 이재갑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우란 선생님한테 백신 치료제 관련 여쭤보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언제일지도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과 안정성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 뭐 알고 이렇게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상, 2상, 3상에 대한 구분도 네.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선 선생님 나오 계십니다만 1상에서 3상까지 가는데 정말 시간이 이만큼 걸릴 수도 있고 이만큼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상만 어떻게 통과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동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트럼프 얘기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 실패와 관련된 뭐 원인을 막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얘기는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행정가가 그 의료 보건 전문가의 영역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 그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과학은 과학답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전 국민, 전 업종의 고루 경제 침체,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조용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종들이 일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업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약업체의 정당한 수익 창출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 제약업체랑 어떤 결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신치는 않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같이 가고 있다. 제약회사의 그 막대한 수익 창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약간 이 거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특히 백신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등록된 거는 29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9개 중에서도 대부분이 1상에서 2상에 머물러 있고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대부분 또 떨어져요. 부작용 때문에. 근데 1상, 2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기사화시켜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이 이런 보도가 주식시장만 단순히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선호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프랑스와 미국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했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이란에서는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면서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사람들이 500명 넘게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잘못된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런 뜻인데 정말 인포데믹이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실감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교수님? WHO에서도 그 팬데믹 선언 3월 달에 하면서 또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인포데믹스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별명이 아마 무슨 21세기의 흑사병 막 이렇게 붙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AFP 통신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9월 11일 기준에 638개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마구 생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가 국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그렇지만 각자 문화에 맞는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게 방역에 이제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참 뾰족한 해결책은 참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슬픈 것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백신보다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역설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문화마다 조금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인포데믹스에 대한 백신을 맞자는 그런 차원에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매년 슈퍼 건강식품이 나온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보도들이 뭐 소독용 알코올 같은 게 강조되거나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예, 그렇죠. 각국마다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제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그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정치 프레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유포하는 집단에 있어서 내가 지지를 한다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다가 바로 그 얘기도 해요. 누군지들은 모르겠는데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애국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짜 뉴스의 어떤 확산, 그다음에 발생 이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도 심각하고 정말 전 세계가 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인포데믹스와 관련해서 최욱 씨가 몇 가지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근데 뭐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또 굳이 또 알려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흑인이 코로나에 강하다, 체지방이 적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리고 코에 면봉을 집어넣는 코로나 검사가 뇌를 손상시킨다. 뭐 이거 다 가짜 뉴스인 거 아시죠? 이선호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결국에는 인포데믹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이렇게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게 미국이라는 그런 큰 국가에서 특히 NIH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으면서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그런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주치 말만 듣고 뭐 클로로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복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거 미국 대통령도 먹어? 그럼 이거 진짜 믿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는 발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얼만큼 다른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 교수님 어쨌든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퍼나르는 언론들이겠죠. 저도 이 정보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약간 SNS의 의문의 일패 뭐 이런 것 같아서 저도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 제일 크게 좀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어떤 섹터가 SNS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 인터넷 포털 뉴스랑 언론사 사이트가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확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짜뉴스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뭔가 그 교묘하고 무분별한 어떤 따옴표에 의해서 굉장히 주류 미디어라고 거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가 배반을 했을 때 가짜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대중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까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언론계와 관련된 징벌적 배상제
관련돼서요. 손해배상제와 관련돼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은근 응원하는 측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저도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손해배상제 그 해당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면 징벌적 배상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만드는 생산품은 기사 아닙니까? 근데 그 기사가 만약에 가짜뉴스 피해가 있다면 이걸 어떤 논리로 피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곱씹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엄청난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그런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서 이거 기사에 난 거야. 그거 뉴스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과 가짜를 거르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로서 여전히 언론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회사가 하는 말을 믿는단 말이죠. 사실 그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언론 산업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가 언론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통된다. 이거는 진짜 언론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지난 4월에 국내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분노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또 이 가짜뉴스를 타인에게 더 많이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코로나19 가짜뉴스를 믿고 또 퍼뜨리는 데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 강유정 교수님.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노 화가 나세요 지금? 네, 저 화 많이 나는데 가짜뉴스 다 걸러내는데 이 자체도 못 믿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떤 점에서 언론에서 좀 감정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코로나 블루가 있다더라.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앵그리도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어떤 분노나 혹은 우울감 자체를 규정화함으로써 그 규정화된 개념이 갖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뭐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도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정형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네이밍을 붙여서 이제 만들어 나온 상황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좀 주의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이번에 그 트위터, 트럼프의 트위터에 딱지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뉴스 확률이 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세요. 근데 저는 한국 언론사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탐침으로 찔렀는데 터지지 않더라 하던 연합뉴스 보도보다 이선호 박사의 댓글에 더 많은 클릭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사에 딱지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안 가더라도 확실히 가짜일 확률이 높은 어떤 과학적 보도 혹은 진실과 거짓이 판명된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정정 보도만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에 딱지를 붙여주는 거죠.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하다. 가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확인하세요라고 딱지를 붙여줌으로써 이것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역시 별로 없이 넘어가는 게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더 많은 클릭수를 유도하고 클릭수가 많으면 괜찮아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나만 좀 바로잡겠습니다. 이선호 박사가 아니라 이선호 박사 과정입니다. 예, 예비 박사님. 네. 네. 가만히 있으네, 이분도. 예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가짜뉴스급으로 지금 키우시는 건가요? 확대 재생산? 아니, 가만히 있네. 저는 뭐 박사로 나왔다기보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해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아나운서니까 소통가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유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사실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인 포털에서 오보 확산을 막으려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팩트체크 보도들, 또 잘못된 보도들을 언론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다음 모바일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팩트체크 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잘못된 코로나19 보도를 했던 언론은 어떻게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코로나와의 우리 공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최욱식. 아니, 과학 관련 기사를 볼 때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가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 쫙 우리가 좀 훑어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 기사를 우리가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해외에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 고맙습니다. 최욱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외 감사하고 사례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이게 약간 감독들 보면 필모그래피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감독이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 사람이 추후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도 그 프로필이 있고 그동안 뭐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다음에 과학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있죠. 네. 현명하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학의 문법 같은 거예요. 과학이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는 건데 그 자체가 과학과 관련돼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이러이러한 걸 썼다라고 해서 뭔가 실명제처럼 된다면 일정 부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강규정 교수님, 잘못된 코로나19 보도 어떻게 하면 언론들이 조금 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전문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전문가입니다. 많이 알고 당신들끼리 굉장히 제한된 영역 안에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적인 전문 학술 용어로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언론에서 말하는 과학 전문가는 지금 커뮤니케이터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계에는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번역이라는 것을 외신을 베껴서 그냥 전달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언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바꾸는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전혀 한국 언론에는 이런 전문가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점에서 코로나19가 지금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 불길한 예감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기자를 정말 양성하고 지금이라도 전문 기자를 제대로 배치를 해서 전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당면한 과제이고 짧지만 이 짧은 순간에도 꼭 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기사나 방송보도 제목의 정정보도 사실을 병기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원보도와 결합해서 게시하도록 권고한다. 혹은 포털 사업자가 관련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정정보도 결정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개선책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는데 오보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언론사에 대해서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네. 다듬어질 필요는 있으나 하나 해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네.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조사 연구 중에 우리나라 언론 소비 성향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의 내용인데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 이게 한국 응답자가 전체 44%였대요. 세계 40개국 중 4위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론 소비 성향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뉴스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 조사 결과를 다루는 형태를 보면 그냥 대중들의 심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구나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한편 달리 보면 우리나라 언론 소비자들이 처한 딱한 처지를 반영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언론 신뢰도가 낮아요. 가짜 뉴스가 범람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취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믿기 어려운 언론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두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이러한 언론 소비 패턴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언론의 신뢰도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이러한 소비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로 그래 대중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짜 뉴스 계속 나오죠. 자극적인 소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언론의 신뢰성은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 성향 패턴에 대해서 언론이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선호 소통관님이자 예비 박사님. 자,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실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렇게 언론 쪽으로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최소한 과학 기사 관련해서는 저는 좀 3가지 정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그냥 해외 기사를 복붙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어디서 인용했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논문이라던가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걸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붙한 걸 들킬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그렇게 내가 이 논문은 레퍼런스가 뭐다 또는 해외 기사를 인용했으면은 해외 기사 URL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최소한 이걸 보는 독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전문 용어가 많아지고 대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간에서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독자분들도 무조건 이게 기사 이거 나왔어 이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이런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한 번은 이게 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그 본인 경쟁자가 많이 생기는 걸 싫어하시더니 또 여기서는 커뮤니케이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얘기하시네.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학소통 분야가 일단은 파이가 커져야 그만큼 또 같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항류할 수 있고 또 문화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형한테는 최욱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네. 최욱님께는 그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말했지만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별로 안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주 상당한 케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혼나는 그런 역할이라서 친하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기가 예. 굉장히 조금 빈번하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인정하기 싫습니다만은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보유한다 그러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과학이나 헬스와 관련된 언론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보 소비자들이 조금 더 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까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도 자주 봐서 일단은 우리가 그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감염 재생산 지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말 감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현재 교수,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패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